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충격도 컸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 고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고강도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나름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1, 2차전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맞아요. 8강 하다가 16강도 못 가는 결과가 됐는데 여하튼 오늘은 콜린 베로의 도전기.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아쉽게 끝난 고강도 도전 4년 여정이 남긴 것은 2차전과 3차전은 뭐 경기 내용 1, 2차전과 3차전은 경기 내용이 완전히 달랐고 달랐죠. 선수 구성도 많이 달랐고 달랐고. 지나고 보니까 3차전 멤버가 제일 경기력이 그렇죠. 우수했다. 네. 이거를 왜 이제 알았어? 1, 2차전을 지고 알았을까? 그러니까 뭐 한국 축구가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던 아쉬운 모습의 전형이죠. 왜 이제서야? 왜 3차전에서야? 그리고 항상 3차전은 제일 잘했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뭐 한 초반 10분 정도 엄청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게 축구를 하다가 그 이후로 뭔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버리는. 모든 경기가 그렇진 않죠. 모로코는 초반 10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반대로 좀 그랬고. 네. 그러니까 여튼간에 콜롬비아는 초반 10분이 좋았죠. 아주 좋았고요. 좋았죠. 독일전도 마찬가지로 90분씩 합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맞아요. 좀 골고루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모로코 경기부터 볼까요? 네. 네. 일단 박은선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박은선 투입은 많이 효과를 보긴 했어요. 공중볼은 뭐 확실하게 네. 공중볼 장악력은 있었는데 세컨볼에서 문제였죠.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로코 가장 대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거는 저는 전력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콜롬비아가 세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콜롬비아가 세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대0 결과가 물론 충격적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였고 우리가 이제 독일이 당연히 조일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굳은 자 거의 여기는 뭐 3승 빼박. 3승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2위 싸움에서 콜롬비아를 넘어야 되는데 콜롬비아한테 졌다. 여기서 사실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빨리 입고 모로코만 잡았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한 그 상황이었다라는 게 뒤늦게 드러난 건데 그거는 결국에 뭐냐면 전력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로코는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팀인데 그 팀을 상대하는 방법도 잘못됐었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꼬이게 된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콜롬비아전 모로코가 빨리 너무 잊었어요. 잘했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뒤졌던 뭐 스피드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모로코전 가장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고강도 훈련 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자신감을 드러냈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뛰는지 한번 보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모로코전 보면 우리가 전체 뛴 거리도 적고요. 더 모로코보다. 우리가 심지어 그 일찌감치 모로코는 선제골을 넣고 비교적 수세적인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율이 53대 32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뛴 거리가 더 적다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강조했던 고강도 달리기, 그러니까 이제 존 4라고 하는데 그 시속 19km 이상 그리고 시속 23km 아예 스프린트는 아닌 그 23km 이하 요 구간을 고강도 러닝을 얼마만큼 했냐라고 봤을 때 이 거리도 모로코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준비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거죠. 특히 전술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나름 역습에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그 몰고 가요 그냥. 어디를 약속이 좀 덜 앞으로 되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가다 뺏기고. 네.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얼마나 좋았던 기회예요. 앞으로 그 왼쪽에 추효주가 있었던가요? 그 옆으로 그냥 한번 찔러주면 완전히 골키퍼 1대1 상황인데 거기서 혼자서 몰고 가다가 결국 뺏기고 그런 상황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없었던 경기. 그죠? 찬스라고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박은선 선수로 향한 헤딩이 하나 괜찮았던 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서 박은선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사실 뭐 잘 맞았죠. 잘 맞았는데 방향이 조금 빗맞았, 타겟이 좀 잘못됐던 경우였고, 그 앞서서 이제 추효주 선수가 슛
때린 장면이 조금 아쉬웠죠. 우당탕탕하면서 오른쪽에서 기회가 났는데 추효주 선수가 골문 안쪽으로 좀 때렸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선수 발을 맞고 나가는 이제 결과가 나왔죠. 결국에 모로코전도 그렇고 콜롬비아전도 그렇고 그 일단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그 자신감을 잃었던 게 사실 저는 제일 커 보였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굉장히 크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 경기 보고 완전히 콜린벨한테 속았다. 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경기가. 벤치의 표정이 선수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화만 내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감독이 보여줬어야 될 거는 짜증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야 괜찮아. 우리가 모로코에게 지금 전반 5분 만에 잊어버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말로 하는 것과 벤치에서 어떤 표정과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뭔가 이 사이클 자체가 벤투 감독이랑 좀 반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대표팀이긴 한데 벤투 감독이 전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거는 그 데뷔전이 코스타리카전이었나요? 그래서 벤치에서 골 넣어도 웃지도 않고 뭔가 실수 한번 하면 막 맞아요. 짜증내면서 막 그때 막 맞아요. 트리플 악셀을 돈다니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에 가서는 좀 더 온화하고 막 안아주고 오히려 좀 전술적으로 차가웠던 모습, 또 따뜻하게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콜린벨 감독은 이제 경기 대회 전까지는 되게 따스하게 선수들을 안아주다가 대회 당일날 돼 보니까 누구보다 열을 내는 히스테리컬한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그 대회 기간 중에 사실 뭐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조금 저는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제 냉정하고 차갑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축구협회의 역할과 책임일 겁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콜린벨 감독은 제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거는 왜 콜린벨 감독은 정작 호주에 간 다음에 그렇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졌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우리 인사이드 캠 네. 이제 그 촬영하는 그 담당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찍겠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일단 이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가 사실 좀 예민벨. 궁금한 부분이에요. 벤투 때는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막 라커룸도 다 아니 찍고.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 뭐 조금 제가 남녀를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자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받는 중압감과 관심에 비하면은 사실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는 미디어의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 현장에 있는 또 팀과 이미 가까워진 축구협회의 직원들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찍는 카메라로 찍은 거는 사실 그 팀에 그렇게 해로울 게 보통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뭔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뭔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크게 졌나? 그 비공개 아니요. 크게 이겼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기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기진 않았어요? 예. 3쿼터 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90분 경기 그러니까 이걸 왜 공개를 하지 않았냐면 근데 이것도 아무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90분 경기를 30분으로 3번에 나눠서 경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교체 같은 거 제한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지긴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선수가 감독 간의 뭐 불화 이런 게 그런 것 같지는 예민한 일이 않은데 없으면 뭐 개인 그러니까 콜린벨 감독 자체가 그렇게 예민하면 선수들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실 콜린벨 감독에게도 데뷔전이긴 했거든요. 물론 유럽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고 훌륭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경험한 지도자지만 또 월드컵 무대라는 데서 오는 본인의 중압감을 조금 그 스트레스를 핸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콜린 벨호 자체가 그 이때까지 4년 동안 오면서 뭔가 크게 내리막길을 걸은 적 없잖아요. 차근차근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정점을 찍어야 된다 확실하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도 이 뭔가 컨트롤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예민해지면 선수로서 드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감독이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치를 보게 되죠. 예, 흔들려요. 저는 콜린 벨 감독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뭐 나오는데 뭐 평균 연령 29세인 거는 뭐 선수단 뽑을 때 다 알았으니까 그거를 뭐 이제 와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핑계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 뽑을 때는 뭐 베테랑 신구 조화 잘 이루어졌다 그러고 뭐 최고령 베테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원인으로 꼽고 싶지 않은데 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콜린 벨 감독의 방식이 전 굉장히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생각하고 전 슈틸리케 감독을 떠올렸어요. 슈틸리케 감독이 예전에 유럽 원정에서 스페인한테 6대1로 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기자들을 자기 숙소로 불러서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기자회견 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그 식탁 같은데 식당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그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돌렸죠. 쓸 말은 1도 없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꿔야 된대요. 시스템. 비슷하네요. 콜린 벨 감독이 이번에 근데 얘기한 그걸 거랑. 유소년 축구부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유소년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스페인한테 한 경기 졌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갑자기 이제 체질을 바꾸고 일단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영입하는 거는 물론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꾸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꾸려고 영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영입을 하는 그 목적이 더 큰 거고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뭐 거의 질문도 거의 없었는데 혼자서 거의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냥 연설이네요. 진짜. 네, 그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 일장연설. 정말 답답한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린 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로코전이 끝나고 마치 그 해설자가 얘기하듯이 감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팀을 바라보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뭐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뭐 한국 팀은 너무 느렸고 그 훈련이 고강도가 아니었. 그간 훈련이 고강도가 아니었다.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좀 많이 했죠. 우리 선수들은 최고를 뽑았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WK 리그 대부분 선수가 우리가 이기면 좋다.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다 들어보면 뭐 공감이 안 되는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적어도 모로코전 이후에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일단은 상황과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일단 아직 남은 경기가 그리고 있고 지난 4년을 줬잖아요. 네, 4년을 네. 보장했으면 이런 그 한국 축구 느린 부분 좀 개선을 하고 4년을 줬으면 체질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감독들한테 감독 계약할 때 2년, 3년 정도 하는 이유가 3년 정도면 우리 팀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이제 3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4년을 줬으면 뭔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4년 뒤에. 감독이라는 역할이 주어진 현실에서 사람을 뽑아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그 축구 색깔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물론 클럽 팀에 비하면은 그 같이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발전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적지만 결과를 바꾸라고 사실 감독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일단은 그 말하는 타이밍이 잘못됐고 장소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내용은 아니었고 내용이 다 뭐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감독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위원장 정도가 그렇죠. 그 협회에 이제 한 나라의 축구 철학을 이제 완성하고 정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술위원장이 해야 할 이야기지. 대표팀 감독이 이런 사견을 기술위원장에게 전달을 할 수는 있죠. 여기 또 써놓은 거 보면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일본과 비교가 한국에서도 많은데 일본은 오래 명확한 철학을 유지했고 추후 30년간 비전도 있다.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모로코전 진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이에요. 네, 이거는 근데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럼 지난 4년 동안은 비전 없었어. 멍청하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되게 화가 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이
콜린 벨 감독이 이야기한 게 모두 100% 맞다는 전제하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가장 많습니다. 그럼요. 그거에 대한 자기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했다. 뭐 어떤 준비가 부족했다.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 축구 전반에 대해서 모로코전에서 그렇게 진 다음에 거의 사실상 16강 진출 자기가 자기 임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16강 진출을 이끄는 거는 임무에 실패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도자로서 이 사람한테 제대로 속았구나. 한국말 좀 하고 한다고 굉장히 좀 맞아. 정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정이 뭐 뚝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모로코전에 이제 끝난 다음에 심리 상태를 지금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독일전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또 바뀐 부분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게 봤겠어요. 네. 이따 또 인터뷰 얘기할 텐데.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네, 이렇게 모로코한테 허망하게 지고 네. 오늘 콜린벨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콜린벨 타는 날인가요? 자 이렇게 모로코전하고 사실 독일전 앞두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근데 네. 의외로 콜롬비아가 기가 막히게 독일을 잡아버렸어요. 또 독일이 극장골, 졌어요. 네, 극장골로. 신락 같은 희망을 남겼죠. 그래서 독일이 이 약물고 덤비겠구나. 우리 큰일 그러면 이제 그렇죠. 큰일 났다. 아, 우리를 이긴 모로코가 6대0으로 졌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네. 선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고 맞아요. 와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KC 선수를 선발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내 생각이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모로코전에서 슈팅다운 슈팅은 KC의 슈팅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왼발 슛 하나 날카로웠고 있었죠.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KC를 좀 더 일찌감치 좀 많이 실전 경험을 쌓게 해서 1차전부터 썼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최전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마무리가 안 되죠. 슈팅을 못 하잖아요. 슈팅을. 그렇죠. 사실 뭐 슈팅까지 가는 공도 잘 없었긴 했죠. 그렇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KC 선수 뭐 3차전에서 결과론이지만 이 전혀 밀리지 않았잖아요. 독일 선수한테. 네, 뭐 굉장한 스피드, 존재감을 스피드. 보여줬죠. 네. 뭐 약간 노련한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 좀 있긴 했지만 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골대 맞고 나갔죠. 그거 첫 번째. 네. 슛. 그죠. 그거 너무 잘 골키퍼 찼는데. 네, 키퍼 맞고 골대 네, 침투 맞고 잘했는데. 나왔죠. 심지어 나간 것도 아니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죠. 네. 아무튼 그 베스트 11의 변화를 줬습니다. 폴 케이시래. 가수 이름 같네. 골프 선수였는데. 아, 골프 선수인데. 네. 케이시 페어 그리고 네. 천가람 KC 유진 페어. 케이시 유진 페어와 천가람을 선발로 출전시키고 이영주 선수가 아, 첫 선발이었죠 이번 대회. 네. 근데 이영주 선수 그 어시스트 이영주 선수는 좋은 스킬이. 선수예요. 이영주 선수는 아주 좋은 선수고 콜린 벨 감독도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사실 대회 전에 부상으로 공백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는 미리 다쳤죠? 미리 소집을 해가지고 감독과 이제 좀 오래 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3차전에 3차전부터 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쉽죠. 아쉽죠. 네, 조금 아쉽죠. 이런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 이제 이민아 선수가 부상으로 우리 해설을 했지만 이민아 같은 그런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지소연 선수를 좀 도울 수 있는. 네. 그게 좀 그런 그렇겠어. 역할을 맡은 선수가 없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3차전에서는 이영주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 천가람 선수도 스피드는 역시 뛰어났죠. 그렇죠. 좀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U20 때의 모습까지는 나오진 못했지만 아니, 에너지가 있어요. 네, 확실히. 에너지가 있죠. 네. 저도 그래서 이번 3차전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요새 많이 나오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차전 때는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외쳤는데 뛰고 이 고강도 뭐- 효과가 3차전부터 나타난 거였나? 안타까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네요. 일단 그래 뭐 선수들이 당겼어야지 뛰어야 레벨을. 이게 뭐가 상황이 만들어지고 선수들도 신이 나서 더 움직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 2차전 때는 워낙 뭐 이렇게 답답했지. 뭐 움직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3차전에는 확실히 앞선에 이렇게 조금 젊은 선수들이 나와주면서 전방 압박도 빡세게 하고 뭐 조금 더 약간 어설픈 건 있지만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좀 다양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굉장한 성과입니다. 사실 독일은 세계 2위 팀이고 그리고 단지 그냥 뭐 세계 2위라는 피파 랭킹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 팀은 역대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16강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는 나라고요. 네. 그다음에 리그가 독일 분데스리가 여자 축구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리그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를 리그와 뽑잖아요, 프랑스 일반적으로. 리그와 독일 리그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리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팀들이 다 분데스리가 팀들이 많고요. 근데 독일이 네. 생각보다 못하던데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독일 패스도 되게 부정확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독일을 우리가 아무튼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승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저는 우리가 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했죠. 예, 그 얘기를 할 때 독일이 생각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교함이 떨어졌죠. 정교함이면 어떤데 이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경우가 보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모로코전이나 뭐 콜롬비아전이 마찬가지인데 경기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 버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경기력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잘하는 팀이 밀리다 보면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 축구 특징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대를 잘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진흙탕 싸움. 그러니까 근데 그 이기진 못하는데 월드컵 잡아. 우리가 80 너도 이길 순 없어. 86년 월드컵부터 나가면 강팀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네덜란드한테 5대0 이런 경우가 있지만 나름 그 강팀들하고 무승부도 많이 했었고 네. 많이 했잖아요. 특히 3차전에서 많이 스페인하고 했죠. 네. 벨기에 뭐 이런 팀들 발목 많이 잡았죠. 포르투갈. 우리도 안 되면 너네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배 좀 아프잖아요. 끌어내린 그런 그렇죠. 우리가 잘했으니까 뭐 독일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자기 당하고 말린 플레이 거였죠. 말렸죠. 네, 말렸죠. 사실 굉장히 독일도 말렸죠. 우리도 운이 좀 좋았죠. 네. 독일이 골대. 포프가 헤딩 몇 번 했습니까? 거의 골대. 와 근데 저는 아니 포프 막을 수가 없던데요. 그 선수는. 카리스마가 와 제가 눈빛 보는데 제압당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딱 잡아먹을 듯한. 모로코전과 한국전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음. 그러니까 같은 전략을 썼고 그냥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안이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전략이 없이 초반부터 그냥 예. 밀어붙인 거죠. 그냥 힘. 올려. 근데 그게 뒷공간 딱 뚫려서 그냥. 그게 잘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나은 점이니까. 저 알고도 당했잖아요. 사실 저희도. 네, 뭐, 모로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포프가 해결하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서 머리로 해결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모로코도 사실 그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네. 경기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네. 아나콘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모로코 잘한다고 했잖아요. 잘한다고. 맞는 분석이었네.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고공 플레이, 골 결정력에서 독일이 거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플레이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게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뛴 거고 그러니까 한 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cm만 더 앞에 있으면 크로스가 각도가 안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내가 50cm만 더 앞에서 선수를 막으면은 상대가 편안하게 헤딩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됐기 때문에 독일전에서는 독일 선수들이 좀 어설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고 잘 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전술적으로 바라보면은 박은선 선수가 후반에 교체 출전돼서 공격수가 아닌 저 맨투맨 수비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맨투맨 수비도 사실 지금 현대 축구하고는 안 맞죠. 아, 근데 워낙 또 포프 선수의 이 높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김혜기 선수랑도 포프를 뭐 확실히 높이에서는 많이 잡더라고요. 네. 김혜기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경쟁을 가져갈 수 있었죠. 맨투맨 힘든다. 그래서 아, 맨투맨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 뭐 힘들죠. 김신욱 선수가 수비했던 것도 잠깐 떠오르고 맨투맨이 정치 진짜 시절에. 제일 힘들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죽음의 조였다. 죽음의 다 조죠. 그러면 우리도 얼커 설 사실 콜롬비아전 두 골 다 안 먹을 수도 있는 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치. 페널티가 안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윤영글 선수 그 실수. 네. 근데 윤영글 선수를 쓴 것도 사실 콜린벤 감독의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예. 결과적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김정미 선수가 계속 평가전에서 주전을 나왔었죠. 계속 뛰다가 올 시즌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김정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죠. 왜? 근데 첫 경기. IT가 네, 약간 마지막 좀, 평가전에서 불안했다는 좀 이유로 그럼 감독이 얼마나 심약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마지막 한 경기 그거예요. 보고 예. 예. 윤영글 골키퍼를 갑자기 하면 부담되죠. 네. 김정미 선수야 뭐 월드컵을 3번이나 뛰었으니까 완전한 베테랑이고 특히 골키퍼라는 자리가 아, 독일전에서도 보니까 아주 시간을 교묘하게 잘 끌더라고요. 아니, 침착하게 잘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 경험을 특히 골키퍼는 경험이 중요하죠. 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런 말하면 또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흔히 그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유럽 축구 그리고 남자 축구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자 축구에서는 사실 골키퍼 실수가 종종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세골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근데 눈이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남자 축구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패스에 우리가 관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 여자 축구 지도자고 여자 축구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그 경험 흔들렸어. 많고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감독 경험이 많은 감독이 머리 모양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흔들려. 네, 마음이 네.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가 제일 머리는 궁금한 부분이에요. 꼿꼿한데 그 마음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심적인 변화가 강하게 있으셨나? 아니, 그게 오만 제일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가기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막 이랬는데 뭐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 근데 뭐 저는 근데 선수들도 사실 뭐 월드컵 다소 출전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도 있었고 나이도 이제 좀 많으면은 그런 거에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선수들이 좀 항상성을 가지고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들도 많이 당황했던 게 그 좀 아쉽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벤치의 탓으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2015년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진짜 마지막 3차전에서 우리보다 강호라고 생각되는 스페인을 잡으면서 16강을 갈 수 있었던 데는 당시에 이제 오랜 기간 이 여자 대표팀과 동행했던 심리 코치가 있었어요. 예, 물론 그 심리 코치가 2019년에도 있었지만 2019년에는 안 됐던 거고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감독한테 붙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대회 기간에 심리 코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저는 감독이라 생각해요. 스트레스 저는 그러면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아니 있죠. 그런 정도의 컨트롤이 안 되면 감독을 하면 안 되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수들의 심리를 해야 되는데 아 심리 코치가 따로 있군요. 있는 네. 그러니까 남자 팀에도 있는 팀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필요성은 돼도 되나. 근데 또 뭐 현장과 이론과의 또 괴리가 있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축구 심리 코치라는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렇게 활성화된 직군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 근데 필요는 그러니까 모든 합니다. 스포츠가 다 예. 멘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갑자기 5만 관중에서 하려고 하면 그 장난 아닐 텐데. 그- 압박감이. 그거를 맞아. 다 들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뛴다는 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특히 큰 경기에 갑자기 나가게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이제 1, 2차전이 너무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투성이 너무 특히 아쉬워요. 1차전이 너무 아쉬웠죠. 1차전 콜롬비아전 한 10분 잘했잖아요. 20분 잘했습니다. 20분 잘했나요? 20분 잘했습니다. 질 거라고는 생각. 근데 사실 첫 골을 그렇게 허망하게 내주면서 PK로 내주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잘 했으면 비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사실 이기긴 어려워요.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플레이 자체가. 근데 골은 안 먹을 수 있는 있었던 경기가 저는 콜롬비아라고 생각을 하고 모로코의 골은 너무나 뭐 그건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모로코전은 운영이 아깝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 5분 정도의 골을 허용했으면 사실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고 상대가 우리가 그렇게 못 이길 만큼 못 넘을 만큼 강한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아쉬웠죠. 저는 무엇보다 정말 무득점으로 끝나면 어떡하나. 저도 1, 2차전을 봐서는 골 넣기 어렵겠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전방에 딱 가야 선수들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일단 공격 상황으로 너무 패스가 못 맞아. 가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역습해야 될 타이밍에 뭐 터치라인 아웃이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뭐 턴오버가 슈팅도 돼버리고. 부정확하고 타이밍도 늦고 왜 이렇게 슈팅을 아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근데 KC는 2차전 나오자마자 슈팅 때리는 거 보니까 아주 슈팅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KC가 선발로 나와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슈팅이 너무 아쉽죠. 굉장히 잘 찼거든요. 그게 골키퍼 그렇죠. 머리 왼쪽으로. 지소연 근데 선수의 패스도 아주 기가 패스도 완전 그렇죠. 좋았고 그래서 또 조마조마하다가 어떤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서연의 골을 딱 터졌을 때 울컥했죠. 그 드디어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드디어 꿀맛을 보는구나. 진짜 그래도 골은 넣는구나. 그 대회 나갔는데 그럼. 뭐 지더라도 뭐 비기더라도 그래. 꿀맛은 보고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한국 여자 축구 사상 첫 선제골이었더라고요. 네. 이게. 그 기록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참 세계 무대에서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사실 뭐 남자 축구도 월드컵에서 뭐
첫승. 아 진짜 몇 년 몇 회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였고. 우리의 첫 선제골은 하석주였죠. 그렇죠. 네, 98년 아닌가요? 어. 네. 하석주가 멕시코전에서 골을 넣고 그때 그 흥분을 참지 못해서 백태클 들어갔다가 바로 퇴장. 네. 가린샤 클럽이라 그러나요? 그거? 네. 그래서 사실 뭐 롤러코스터. 그때까지 올라왔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도 한 그때의 우리나라 한 20년 전 그 그렇죠. 대표팀의 그때 전철을 거죠. 갖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한국 아닌가. 축구 월드컵 첫 골은 박창선. 네, 중거리 슛. 맞아요. 멋있었죠. 그 골 넣고 이호 세레머니죠. 무릎 꿇고 하는 세레머니. 아마 조서연 선수의 이 골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골이었고 되게 침착하게 잘 넣었어요. 역시 맞아요. 베테랑이라서. 네. 1대4. 이 또 기록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가장 최고령 월드컵 득점 기록이 그러니까요. 어. 나이가 35살이에요.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그럼에도 동안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연 선수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번 대회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경기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맞아요. 조소연 선수였습니다. 조서연 선수가 명불허전. 또 머리 색깔도 그래서 더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스타일리시하잖아요. 조서연 선수 뛰는 거는 다 보여. 아 열심히 뛰는구나. 그러니까 뭐 조소연 선수 같은 경우에 어제 독일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km 가까이 뛰었고, 야, 네. 35세 선수가 예 그리고 뭐 지난 2차전에서도 11km 이날은 제일 많이 뛰었어요. 우리 와.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선수들 중에 제일 많이 뛰었고. 고강도 훈련을 제대로. 사실 조소연 선수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토트넘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부상 때문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상황에서 콜린 벨 감독도 제일 걱정했던 게 조소연 선수의 몸 상태였거든요. 제일 좋아 보이던데.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 벨 감독의 마음 상태가 더 걱정. 그렇죠. 몸보단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튼 조소연 선수가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늘 우리 여자 축구에서 지소연 선수가 진짜 테크닉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참 많고 그게 또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소연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주는 또 팀 전체에 주는 영향은 또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천후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그죠? 참 멋있는 선수라는 생각은 합니다. 늘 4년 뒤 월드컵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믹스존 인터뷰에서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4년 후 기대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노력해 볼게요. 뭐 요 정도로 노려 볼게요. 뭐 이렇게 말씀했던 뭐 걸로 지소연 기억하는데. 선수는 지난 우리 축덕수덕에서 나와서도 그 다음 월드컵까지 좀 몸 관리 잘해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고 조소연 선수는 사실 조금은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네. 40이 다 되면 쉽지 않죠. 이민아 관리를- 해설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그게 맞았더라고요. 조소연 선수가 저렇게 다리에 쥐나는 선수가 아닌데 맞아요. 경기 맨 막판쯤에 쥐가 나서 쥐났죠, 이제 쥐났죠. 교체 맞아요, 아웃됐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었다는 거야. 열심히 그게 쥐나서 그것도 교체된 없고. 거예요? 아니 뭐 부상이 있었죠. 맞았잖아요, 수비수. 아, 맞았어요. 어. 근데 이제 햄스트링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한번 쥐가 났던 중간에 거. 한번 중간에 한번 쥐가 났고 음. 그 교체된 거는 맞아가지고. 아 부상 때문에 발로 맞았죠.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길래 네. 그때 복부 쪽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갈비뼈나 뭐 큰 갈비뼈가 부상인 혹시 줄 알았는데. 골절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상은 아니었고 다행이다. 그냥 슬퍼서 울어본 것으로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겠죠. 좀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소연 선수가 참 그림 많이 만들어줬어요. 골도 넣고 쥐도 나고 네. 또 눈물도 흘리고 네. 아이싱도 하고 경기 끝난 다음에 콜린 벨 감독 욕 먹을까봐 안아주고. 근데 그래요. 사실 4년간 우리가 콜린 벨 감독에게 기대를 했고 호감을 줬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좀 드문드문 본 게 있죠. 네, 뭐 저희가 뭐 여자 축구를 계속해서 팔로우한 거는. 팔로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욕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만 안 했으면 이렇게 사실 맞아요. 그 말만 안 했어도 고생했다고 할 텐데 지금 이 인터뷰는 너무 방관자 같은 인터뷰여서 감독의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저도 여자 축구에 대해서 뭐 어떤 지적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참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뽕 PD가 제가 원했던 인터뷰를 정리를 안 해왔길래 제가 기사를 뽑아왔어요. 왜 안 해왔어? 뭐 전문을 뽑긴 그래서 아까 보시던 벨 감독이 또 기자회견에서 어제는 또 자기 자랑 같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가벼운 내용이다 감독으로서.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KC 페어와 천가람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페어가 최전방, 천가람은 우측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다 생각해뒀다. 젊은 선수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에게도 젊은 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걸 왜 3차전에 왜 이제서야 보여주려고 하냐 이거죠.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았다면서 왜 2차전에는 보여줄 수 없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이런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이제 다시 집중할 때다. 우리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왜 이제 점검하냐고 이 이제 시스템을.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리 1년 더 올림픽. 남았습니다. 아니 파리올림픽까지인가요? 네, 1년 연장했습니다. 근데 4년 전부터 점검했으면 안 됐을까요, 감독님? 파리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서 좀 아니요. 큰 무대에서 네, 그랬던 거 아닐까요? 분명히 얘기하지 마. 대표팀 감독은 시스템을 바꾸라고 데려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표팀을 이기게 만들라고 하는 자리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뭐 점검을 왜 이 이제 시스템 하지?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고 또 우리 팀을 아는 만큼 독일을 안다. 독일 경기를 챙겨보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생각해뒀다. 모로코랑 그럼 이겼어야죠. 아 이건 참 감독님. 좀 내가 너무 좀 그리고 아프리카 팀들은 또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아프리카 팀들은 열정, 체력, 정신력을 보여줬다. 특히 속도나 체력은 엄청난 것 같다. 이거는 관중이 할 소리 아닌가요? 축구 팬? 또 오늘 모로코가 콜롬비아를 이겼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이런 거는 좀 난 선수들이 더 나은 경기를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근데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알았죠 당연히. 근데 동의해요. 너무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취해 있는 자기 성과에 독일과 비긴 게 엄청난 성과. 사실 이번 대회 목표는 16강 최소 16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 실패했잖아요. 심지어 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대회를 돌아보면서 1, 2차전이 뭐가 어떤 게 잘못됐다. 부족됐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 축구의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하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 언론의 시스템의 문제를 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잘 써야 돼요. 일단 제가 할 일은 제가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거지. 제가 한국 언론을 바꾸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말은 본인이 가장 아파해야 할 말이에요. 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선수들을 갖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이 아쉬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를 바보로 하나? 아니면 바본가? 이런 진짜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독일하고 잘해버렸으니까 콜린벨 감독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이제.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선 두 경기의 그 경기력과 그리고 뭐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좋은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은 결과가 굉장히 좋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더 많았던 지도자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뭐 누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근데 일단은 배 감독이 저는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 여자 축구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간. 근데 이 2번 그리고 마지막 독일전의 인터뷰까지 3번은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저는 사실 콜린벨 감독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못해요. 뭐 그 감독의 경기를 계속 봐온 것도 아니고 여자 축구를 뭐 계속 풀 경기를 여러 번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3경기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보고 이 경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보고 이제 저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이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다 훌륭한 감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격앙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하셨나? 아니, 근데 답답해서 그게- 그런 거고 정찬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약간 완전 안티가 된 것 아니 같아서 그게 아니라 살짝 물을 타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게 대표팀 감독이란 자리예요. 대표팀 감독은 딱 이 3경기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평가가 따갑게 받아들여야죠. 따가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뭐 제가 아무리 해봐야 못 들으시니까 그렇죠. 또. 머리는 빳빳할 테니까 여전히. 자, 아시안 게임 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선이 남았죠.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고 좀 제가 답답해서 오늘은 콜린벨 감독을 좀 털어봤습니다. 배를 좀 때렸습니다 오늘 제가. 네, 배를 울렸네. 울렸네요.
조소연 선수가 울었는데. 별은 자, 여자 축구는 이제 일단 아쉽지만 짧게 여정을 마무리하고 일단 아프리카 팀들이 이번 대회 세요. 그쵸, 그러니까 뭐- 피파 랭킹으로 평가할 그런 팀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남아공도 셌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파 랭킹 시스템이 지금 여자 축구는 그렇게 그 대륙 간의 서로 경기가 평가전이 많지 많지 않죠. 않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게 잘못 산정돼 있는 현재의 그렇죠. 실력을 아직은, 예, 반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남자 축구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모로코가 72위지만 과연 72위의 기량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그 톱 10에 드는 팀들 중에 3팀이 탈락했습니다. 16강에. 캐나다가 탈락했고요. 브라질이 탈락했고요. 독일이 탈락했습니다. 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인데 진짜 강국.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메이카가 브라질을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뭐 여자 축구가 또 여전히 격변하고 있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역시 피지컬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2019년 이제 이번 대회 끝나고도 아마 기술 보고서는 나올 텐데 그 피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고요, 더 빨리 뛰어야 되고요, 더 강하게 부닥쳐야 되고요, 더 높이 뛰어야 되는 축구가 여자 축구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고강도도 힘든데 지금 그걸 다 해야 예, 돼요. 예, 예. 힘드네요. 고고강도. 그러니까 초고강도. 예, 그러다 고강도.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잘했던 팀들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좀 잘. 예. 일본은 참 축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전체적인 기술이라든가 뭐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전략적으로 역습 아니라는 표정을 전 기술은 일본이 기술 훨씬- 좋죠. 예, 예. 워낙 볼 잘 다루더라고요. 잘 다뤄요. 잘 다루는데 우리도 잘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역습 전술이 너무나 맞아요. 그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정말 정교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일본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일본은 30년을 준비해뒀다는데 어떡하죠? 미래도 되어 있대. 근데 또 한국의 강점은 계획 없이 또 부닥쳐서 잘한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벼락치기에 강하다. 나락지게 강한. 그렇죠. 아프리카 팀이 3팀이 올라갔습니다. 16강에. 남아공, 역대 최다죠. 남아공, 모로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까지. 예전에는 거의 다 유럽이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었잖아요. 네. 프랑스가 그랬죠. 일본이 올라갔나요? 지난 대회가 그러니까 일본으로. 그 8강 대진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가 전부 네,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었죠. 네. 자, 강팀들하고 붙네. 모로코가 프랑스하고 붙게 되고 남아공은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는 잉글랜드하고 붙습니다. 와. 모로코 프랑스 재밌겠는데요. 저희 월드컵 남자 월드컵 4강 대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로코가 진짜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신화 이룬 다음에 뭐 축구 엄청난 네. 열기를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번에 계속 이어서 쭉쭉. 자, 여자 축구 월드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편성이 2개가 나왔습니다. 황선홍.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예선, 북중미 월드컵 예선. 자, 먼저 아시안 게임 가장 가까운 아시안 게임을 보면 우리가 바레인, 쿠웨이트, 태국. 네. 일단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다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제 밑에서부터 그 이제 뭐 포트 4번 포트, 3번 포트, 2번 포트가 이제 먼저 다 이제 뽑힌 상황에서 톱시드만 딱 남은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A조로 가는 게 뭐 사실상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B조에 누가 뽑힐 거냐를 해야 되는데 B조에 사우디, 이란, 몽골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2팀 혹은 3팀이 올라간다고 보면 사실 2조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우디, 이란이 3번 포트라는 것도 사실 죽음의 좀- 그야말로 죽음의 여기도 랭킹 어떻게 산정하길래? 아 이게 뭐 그 지난 박항서 감독 잘 나왔네 아주.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타이밍 그러니까 좋게. 베트남이 어. 지난 대회 4강에 들었다는 이유로 톱시드를 받은 건데 하필이면 1로 들어간 거예요. 야. 아. 울면서 저 톱시드 안 할래요. 네, 그 할게요. 일단은 저도 안 B조를 먹을래요. 피한 거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았잖아요. C, D, E, F가 있었는데 C조도 솔직히 우리가 가기에 굉장히 수월한 조입니다. 네, 홍콩. 시리아, 홍콩,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갔거나 D조는 세 팀이야. 심지어 3팀입니다. 2경기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꿀이다. 꿀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조 3위도 올라갈 조 3위 4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6조 중에 3위를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승만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 대회가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이게 있나? 공평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그래요. 아시안 게임은 그래요. 얼마나 허접하면 팀을 못 채워가지고 네. 아 아시안 게임 그래요. 그렇구나. 차라리 중국 A, 중국 B로 하나 더 나오든지 네.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왜- 그럼 어찌됐든 중국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아 그래요? 결승 중국과 중국. 아니 중국 A 대 중국 B. 중국 A, B 중국. 양양 아시안- AB도 아니고. 중국이 중국을 꺾고 아시안 게임은 예선이 없어요. 손 들면 나올 수 있는 대회예요. 아. 손 한 명만 더 들이지. 네. 근데 이건 뭐예요? 험은 뭐야? 험이 뭐야? 어디? 아, 어디 뭐 있어? 험이 뭡니까? 아 험. 험. 뭐의 오타예요? 아,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거. 험. 아 이거는 고민이 그러니까 많네. 이해를 갑자기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냥 갑자기 뜬 거. 한 줄에 그냥 한 줄 하나에 그냥 험 한 글자만 있어요. 왜 있을까? 아, 헐도 아니고 네, 험. 헐도 아니고 험. 험담을 하고. 여기 좋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DF가 남았을 때 일본, 한국, 북한이 남았을 때 3분의 1 확률이잖아요. 그쵸. 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그 이제 D 조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이제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가 있는 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 수월하지 않죠.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조 다음으로 까다로운 조예요. 네, 일단은 바레인, 쿠웨이트 음. 두 중동 국가는 언제든지 조금 좀 네, 힘들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정도 되면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한 두 팀 정도는 우리 조에 들어와 주는 게 보통인데 네. 사실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바레인, 쿠웨이트, 태국도 우리가 진 뭐,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대회 말레이시아한테 우리가 잡혔잖아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맞아요, 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동남아 팀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일단은 여튼간에 이번에도 제일 중요한 건 전력 분석이고요. 근데 황선홍 감독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황선홍 감독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편성이 되면서 여기 도시 장소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네. 어디죠? 칭화였나? 험지 아니에요? 험지? 험지 출마. 그 개최 지점 확인해 개최 주세요. 지점. 저 썼다가 지웠는데 다 한 군데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네. 한 군데서요? 네, 한 군데서 다행이네요. 합니다. 그건. 그건 좋네요. 근데 아쉽다 여기 꿀조. 저 음. 이런 조 처음 봐야 하나 모자라는 거. 그 지난 대회에는 5팀도 있었어요. 5팀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 한 팀이 남아서 그 한 팀은 그 중에 한 팀이 또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 나 조편성까지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팀 때문에 다시 조편성하고 뭐 그런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이 이제 허접한 대회이긴 맞아요. 진화 스포츠센터. 네, 진화시. 그러니까 진화시에서 열리는데 진화시. 진화시 한 도시에서 우리 3경기가 다 열려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이 점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만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닌데 다 한 군데서. 네, 이 진화라는 도시가 일단은 지난 우리가 중국과 평가전을 치렀던 도시입니다. 2연전. 그래서 아. 황선홍 감독이 이 그러네요, 그러면. 예, 장소를 잘 맞아 떨어지는. 예, 어떻게 보면 그 비난을 감수하고 갔던 이유가 사실 이런 그 현지 적응에 있었기 이걸 때문에 내다봤다. 온도 아, 습도 예. 다. 진화가 되네요. 이온도. 그때 이 온도 습도. 습도. 아니 실제로 이 온도 습도를 굉장히 황선홍 감독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습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뭐 선수들에게 온욕을 좀 이렇게 좀 주문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굉장히 원래 온욕으로 안 씻나요? 냉욕을 많이 하죠.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근데 여튼간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생리학 그 자문을 받아서 선수들의 그 컨디션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할 근데 계획을 피부 갖고 회복에는 있다고. 냉욕이 좋은데. 온욕도 합니다. 따뜻하고 좋은데. 근데 온욕은 근육 풀리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냉욕. 운동 선수들은 냉욕을 그러니까 운동한 다음에 찬물로 찬물로 샤워를 하는 해야 경우가 근육 손상도 막을 수 있고. 근육 회복을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회복을 좀 빨라지고. 맞아요. 좀 그래서 저도 잘 찬물 샤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난 뭐 아무튼 뭐 자문을 잘 구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그 주 앞에 몸개그. 그리고 일단 또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또 이 북한조에는 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 세계 무대라 아시아 무대긴 하지만 이런 국제 대회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오는 굉장히 거 오랜만이죠. 북한은 손 들었나 보네요. 네. 참석한다고. 아 강하게 손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네. 코로나 그렇죠. 이후로는 거의 안 맞아. 나오잖아. 중국에 사는데 가야죠 북한. 네. 그런 또 이해. 그럼요. 그럼요. 걸어서라도 가야죠. 아 이제 그래서 걸어서 진화속으로. 높은 분 오신다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그래? 예, 무슨 그 누가 됐든 그러니까 딸이든 아니면은 동생이든 아.
높은 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가 딸이 주애인가요? 네, 네. 주예요. 백마 타고 오진 않겠죠. 주애만 주애 백마. 타고 오진 않겠죠. 주애가 가지 않을. 자, 그다음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중국을 만났습니다. 또 태국도 만났어요. 여긴 다 한국, 중국, 태국이네. 이름이 간단하네. 싱가포르 긴데요. 아직 싱가포르가 될지 괌이 괌이 될지는 될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괌이 되면은 이름은 진짜 싱가포르가 되겠죠? 네. 설마. 당장 이제 괌이 어디서 괌 아시안 험. 월드컵 예선을 당장 11월부터 2차 예선이 그럼 열리네요. 되게 빨리 야, 했다. 네, 또 이제 클린스만호의 이제 진가가 나타나겠죠. 금방 빨리 내야 되겠네요. 11월에. 3개월밖에 안 남았네. 태국은 대놓고 그냥 지금 얘기하는데 한국은 어렵고 이게 중국. 중국이다. 아 소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홈앤어웨이로 가는 거죠, 다. 맨 아래쪽 일정이 적혀 있는데 9월이면 다음 달인데. 일단 9월 유럽 평가전을 치르고요. 10월은 홈에서 경기를 한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2차 예선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싱가포르가 될지 괌이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국가와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르고 바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다음에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아무튼 뭐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뭐 최악체를 홈에서 만나는 톱시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점을 안고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 클린스만 감독 뭐 부임 후 이제 승리가 없긴 해요. 근데 뭐 맞다. 없지. 참. 네, 9월 10월까지 설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첫 경기 첫 발을 잘 좀 뛰어야겠죠. 뭐 일정상으로 보면은 중동 국가가 안 걸려서 그런 뭐 2차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지역 배분을 하지 않나요?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뭐 F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라크와 베트남이 좀 같이 끼기는 이라크, 했고 베트남도 그다음에 뭐 이제 멀지 I조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호주와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좀 운명이죠. 예, B조는 일본 시리아가 또 묶여 있고요. 네. 뭐 여튼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덜 이동 거리는 좀 덜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가 시작을 하나요, 이번 주부터? 네. 오늘 저녁부터 또 경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 잠깐 해볼까요? PSG 어제 여자 축구 독일 PSG 봤어요? 전반 그거 보고 후반 이란도 못 봤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시간이 안 겹쳤습니다. 안 마침 또 겹쳤어요. 5시부터 전혀 안 괜찮았어요. 겹쳐. 그래요? 괜찮았어요. 5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굉장히 더웠을 많이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시간 안 겹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PSG 경기장도 경기는 안 봐서. 생각보다 이전에 그 내한 팀들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이 빈 것 같더라고요. 더워서 그리고 네. 평일 5시에 목요일 5시에 갈 사람이 그렇죠. 많지는 힘들죠. 않죠. 제 그리고 친구도 홍보도 좀 덜 되긴 했죠. 아무래도 쿠팡에서 하고 좀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노출이 좀 덜 되긴 했죠. 지상파라든가. 이런 네. 데서. 제 친구 뭐- 연차 내고 갔어요. 이강인 유니폼 다 사가지고. 사실 이강인이 몸 상태가 썩 아직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약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출전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몸도 좀 이제는 괜찮아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강인 뭐, 선수의 그 화려한 몸놀림을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 네. 우리마루가 있었잖아요. 네이마르 거의 국민형 됐어요. 우리마루. 우리마르래요. 친한 마루. 네, 막 그 중계 듣는데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막 네이마르 선수 친한파라고 막 이렇게 아니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한파는 친한파예요. 그때 한국 너무나 굉장히 좋은 좋아하죠. 인상을 남기고 네. 갔잖아요. 근데 일본 팬들이 엄청 화났잖아요. 뛰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예 뛰지 않았고 예전에 우리나라 상암에서의 그 호날두를 연상케 했는데 또 당장 한국 가서는 풀타임을 뛰어버리니까 이틀 만에. 풀타임 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전반만 뛰고 나갈 줄 알았는데. 심지어 두 골에 너무 많아. 세 골에 모두 관여한. 모두가 아니야. PSG의 프리시즌 첫 승 연이. 아니, 계속 그래서 이미지 좋아지고 또 이강인 선수랑 그 친한 모습이 엄청 노출되고 있잖아요. 막 서로 아니. 엉덩이 걷어차고. 근데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챙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차기령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던데. 잘 지내면 좋죠 뭐. 우리 형이지 뭐 이제. 맞아. 우리 네. 마루지 뭐. 네. 자, 마루한테 손 넣는 거야 지금? 네. 마루한테? 마루 보라고? 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성룡 기자가 김도훈 감독한테 쫄보 쫄보 축구라고. 맞아. 옛날에 그랬었는데 맞아요. 워딩 세게 했었네요.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 안 한다고 괜찮겠냐고. 그랬어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사과할 일 없을 거라고. 사과 안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뭐 결국 성룡이가 이겼잖아요, 결국. 우승 못하지. 자,
여자 월드컵 이야기가 좀 길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어서 좀 네, 아쉽지만 아쉽지만. K리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검. 오 어떻게 맞췄어요?